그리고 진화심리학,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그리고 기본 감정 기법,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다윈의 주 저서 중 하나죠. 그 종의 기원 다음에. 그리고 기본 감정 기법, 안면 근전도 검사, 미세 표정, 안면 그 미세 표정은 또 폴 에크먼이, 그리고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 수사나 뭐 CSI 뭐 그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미세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얘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뭐 탐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미세 표정이고, 그리고 안면 움직임 부호화는 그 팩스라고도 그 줄임말이 되는데, 페이셜 뭐였더라? 페이셜 액트 코드 시스템인가? 그런 식으로 그 원어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인 게 팩스예요. 그리고 안면 피드백 가설, 안면 피드백 가설,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저절로 그 행복한 감정이 저절로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메타 분석, 그리고 변성, 뭐 디제너러시, 다양성이 표준이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의 다양성이 표준이다는. 그리고 자연종, 자연종, 인공종, 이거는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한 거고, 사회적 실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합의된 산물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구성된 감정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들어가며 좀부터 좀 보면은, 감사하게도 좀 화면 공유를 PDF로 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면부터 보면은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의 제목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완전 갸우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감정이란 무엇인가, 뭐 다른 것들에 대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거나 뭐 본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지, 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원 같은 제목도 아니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종류의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 따르면 감정은 보편적인 기원을 갖는 그런 종류의 심리적 속성 같은데, 그러니까 감정은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 모든 인간한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자에 따르면, 리사 페드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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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하고 관련해서 좀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47쪽에 저자가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우리 문화를 통해 창조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학습했다는 이야기인가 하고 당신은 질문할지 모른다. 내 답변은 그렇다이다. 즉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생물학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생물학적인 거죠. 이거는 또, 그리고 환경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한 유연한 뇌, 그러니까 주위 환경, 양육 조건까지겠죠. 뭐 그리고 이 환경에 해당하는 각자의 문화와 양육 조건의 조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출현하는 게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감정이 사회적 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회적 실제는 흔히 말하는 뭐 객관적 실제하고 좀 대비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분자나 뉴런이나 뭔가 어떤 원자가 뭐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이런 게 실제하는 수준이랑은 달리 화폐가 실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합의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실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실제로 하죠.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약속 같은 게 없으면, 우리의 합의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용도 없고 실제로 어떤 사용 가치 바로 직접적으로 뭐 동전이라거나 동전 조금 사용 가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지폐 같은 것들은 전혀 사용 가치가 없죠. 지금 지폐 같은 걸 더 넘어서 우리 시대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화폐가 다 이제 전자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데 그것들은 정말로 사용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교환 가치라거나 이런 합의의 산물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은 자연종이 아니라 인공종에 가깝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용어고, 자연종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실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 같은 것들, 우리가 행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명왕성이 행성으로 분류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임의적인 합의에 달려 있는 거죠. 하지만 명왕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의 합의와 관련 없이 자연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한 강력한 직관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거칠게 말해서 자연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달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책상이라거나 국가라거나 사회라거나 그런 것 같은 인공종, 우리의 그 인간적인 의지를 담아서 어떠한 목적을 담아서 만들어낸 인공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목적이 있진 않더라도 뭐랄까 사람들 사이의 합의,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저자는 구성된 감정 이론,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점이 맞다면 지금까지 굳건하게 자리 잡은 여러 사회적 제도가 그리고 연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 제도라거나 범죄 심리학이라거나 의학이라거나 발달 심리학,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간관계학,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뭐 표정 연구 같은 것들 많이 하죠. 폴 에크먼의 미세 표정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같은 것도 탐지하기도 하고, 탐지한다는 말도 저자는 좀 싫어하긴 하지만 감정이 미리 주어진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감정의 고전적 견해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만약 맞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시되고 크게 갈아엎어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좀 그 저자 같은 예시 중에 하나를 좀 들자면 얼마 전에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는 스팟, Screening Passengers by Observation Techniques, 그러니까 관찰 기법을 이용한 승객 검사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안면 움직임과 신체 동작을 바탕으로 속임수를 탐지하고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위협을 평가하는 법을 직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감정의 고전적 견해는 틀렸기 때문에 성공할 리가 없다. 당연히 이거는 좀 그럴듯한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프로그램 때문에 9억 달러의 세금만 충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포함해서 정부 프로그램에서 감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혹은 실제로 위험한 인물인데 그것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과학적인 관점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자폐아를 제대로 좀 치료라고 해야 될까? 좀 제대로 좀 상담 및 뭐 그런 치료나 관찰을 해야 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좀 기존의 기반과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감정의 지문을 찾아서 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1장의 주제인데, 이 책의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감정마다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신체 변화 패턴. 그러니까 감정의 지문을 발견하고자 저자가 계속 학부생 때부터 뭐 석사, 박사, 교수 되는 과정까지 생각해보고 실험을 해봤지만, 왜냐면 그게 주류적인 과정이고 주류적인 연구 커리큘럼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서 감정의 그 신체적 지문, 감정의 지문 같은 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속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지배해온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가 틀렸음을 보여준 반증 사례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간단한 예시로 저자가 그 700명 정도 미국 피험자를 검사했더니 각자가 감정 경험을 구별하는 방식이, 그 언어를 통해서 감정 경험을 구별하는 방식이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인의 방식 전문가라면 파란색을 5가지 색조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색에 대해서 전혀 색채에 대한 지식이, 색채에 대한 개념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파란색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감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감정 입자도라고, emotional granularity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저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정도를 감정 입자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이 감정 입자도는 그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그 감정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판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감정 상태,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판독하느냐, 정확히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즉 이미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감정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정에 대해 기술한 내용, 그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부합하는지만 잘 판독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이건 철학적으로 보면 플라톤 전통에서부터 쭉 계승된 이야기죠. 마치 이데아처럼 원래 감정은 이렇게 느껴야 돼 라는 객관적 실제 기준이 있고, 피험자들이 이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감정에 대해 느꼈다고 그 말한 내용이 그 객관적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걸 잘 판독하면 된다 라는 게 고전적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의 객관적 기준이 앞에서 말한 감정의 지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잘 못 느낀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이 감정의 객관적 실제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당신이 감정을 더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돼. 라는 식으로 소위 오류를 교정하고 그 사람의 감정 입자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저자는 계속해서 감정의 지문을 발견하고자 했지만 유의미한
검출은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감정의 지문을 발견하고자 했던 곳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표정을 통한 방법, 그리고 신체 지문을 통한 방법, 그리고 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저자 입장에서는 이 세 분야 연구들이 그렇게 엄밀한,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 고전적 견해를 그럴듯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렇게까지 엄밀하지 않은 연구였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려는 그 작업을 저자가 해보는데 순서대로 표정, 신체, 뇌 이 순서대로 연구를 좀 살펴봐요. 가볍게 살펴보고 강한 좀 크리티컬한 비판은 3장에서 나옵니다. 예, 이제 좀 굉장히 연구들이 좀 많고 뭔가 내용들이 좀 많기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좀 일단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표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감정 기법이 그렇게까지 굳건한 기반이 아니다. 그리고 신체의 상태로 감정 읽기는 우리가 아까도 안면 피드백 가설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좀 감정을 좀 캐칭을 하는데 그것도 연구 과정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고 뇌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 특정한 감정만 주로 관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반격을 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책에 많은 정보량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표정으로 감정 읽기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열쇠는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받습니다. 이 견해의 가장 주된 과학적 뿌리는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전 다윈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윈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화생물학적인 기반에서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좀 다양한 분야를 좀 살펴봤는데 근데 다윈이 이 점에서는 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부라고.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런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표현을 다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대가니까 다윈이 엄청난 대가니까 여기서 영감을 엄청나게 받아서 피험자들의 안면 움직임, 저자는 안면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되게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이라고 번역이 돼서 그런데 원래 그 영어에서는 expression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xpression이라고 하는 표정 또는 표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express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내 내면의 감정을 바깥으로 뭔가 표현한다. 대기실 수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바깥 익스프레션이라는 그 표현이 내 내밀한 그 감정을 바깥에 표출한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썩 좋게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안면 움직임, 안면 배치라는 표현을 좀 즐겼습니다. 그래서 피험자들의 안면 움직임만 잘 측정한다면 실제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지라는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한 실제 감정 상태를 기반으로 이거를 피험자의 감정 보고, 피험자가 이야기하는 서술하는 감정 보고를 비교해서 이 객관적 기준을 얼마나 미쳤는가, 얼마나 감정을 잘 표현했고 보고를 했는가,
오류가 없는지 그런 감정 입자들을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관점의 연구들을 표정으로 읽는 그 연구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감정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안면 근전도 검사, 안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보죠. 이 세 가지, 이 표정으로 감정 읽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복잡할 거 없이 쭉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감정 기법에서는 되게 간단해요. 이 피험자한테 어떤 사진하고 특정한 사진하고 특정한 감정 단어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 짝짓기 하면 좋은 결과가,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실반 톰키스 그리고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아까 표정의 심리학을 언급을 했지만 표정의 심리학 류의 그런 고전적인 대표적인 지금까지 주류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연구입니다. 60년대에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폴 에크먼은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제시하고 목록, 감정 단어들의 목록들이 있어요. 슬픔, 기쁨, 화남, 짜증남, 두려움, 놀라움, 뭐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 사진 하나를 제시해 놓고 이 사람이 뭐 찡그린 표정을 제시했으면 짜증남을 골라야 정답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사진하고 단어를 제시한 다음에 그걸 매칭하게 하는 과제를 내는 게 기본 감정 기법이에요. 이거 얼마나 잘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감정 입자도가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기본 감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장에서 폴 에크먼은 이런 방법을 일찍이 실험실에서 이미 사용했고, 점차적으로 다른 문화권들, 심지어 포레족이라고 하는 서방 세계와 거의 접촉이 없던 원주민 포레족을 대상으로도 적용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피험자들이 결과가 좋았나 봐요. 매번 피험자들이 노려보기나 삐쭉 내민 입이나 미소 같은 표정이 담긴 사진하고 제시된 감정들을 굉장히 잘 연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감정인식이 굉장히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보편적이라는 건 그 자폐아라거나 특정한 감정인식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꽤나 인지가 좀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대상으로 했을 때 보편적이라고 결론 지은 거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디서 태어나 성장했든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폴 에크먼이 제시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미국 스타일의 표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가 약간 간간히 저자가 약간 냉소적으로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가 좀 나오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본 감정 기법 좋은데 기본 감정 기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긴 했는데 이게 혹시 조금 주관적인 거 아닐까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은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는 기본 감정 기법이 감정 지문의 존재를 증명하기엔 너무나 간접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면 근전도 검사라는 더 객관적인 기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지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뭘 어떻게 인식했고 뭘 여기다가 뭐 매칭을 하고 뭐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전극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굴 표면에다가 전극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안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다 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전기 신호를 탐지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얼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자주 많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이마, 턱 이런 부위에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영화를 보게 하거나 사진을 보게 하거나 이런저런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안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변화를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근육이 움직인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사람들이 이것만 정말 성립한다면 감정의 지문이 발견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특정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동일한 안면 근육이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을 경험할 때만 그러하다면 이런 움직임은 감정의 지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if and only if라고 논리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의 지문의 필요 충분 조건은 특정한 감정 경험할 때마다 동일한 안면 근육이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감정 지문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여기서 결판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면 딱 좋은데 감정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게 딱 그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증거가 그렇게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 감정 기법하고 상충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왔다는 거죠. 기본 감정 기법, 아까 사진하고 단어를 매칭하는 방식 기본 감정 기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게 그러면 기본 감정 기법이 그렇게 또 이상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면 근전도 검사가 혹시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면 근전도 검사를 할 때 이 피험자의 얼굴 양쪽에 한 6개만 붙여도 피험자가 불편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 6개만으로는 42개, 42개의 안면 근육을 다 기록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안면 근전도 검사에서 전극이 부족했었던 거 아닐까? 그렇다고 전극을 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게 팩스, 안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이라는 기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은 그 훈련된 관찰자가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피험자가 안면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를 다 관찰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각이 개입하지만 분명 이게 좀 못하겠는데, 물론 이 기법은 인간의 지각에 의존함으로 안면 근전도 검사보다는 덜 객관적이지만 기본 감정 기법에서 연출된 얼굴에 어울린 단어를 고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정말 문제인 게 이 팩스, 안면 움직임 부호화를 통해서 관찰된 움직임도 연출된 사진, 그 기본 감정 기법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일치한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는 유아 아동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표정이 보편적인 거라면 아이에게서부터 더 표정이 더 잘 나타나겠죠. 기본적인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아이는 예의범절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성인에 비해서. 그런데 유아에 대한 실험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3쪽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떠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유아들도
우리가 기대한 표정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정이 있긴 있는데 성인만큼 분화된 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하고 관련해서 그 표정, 얼굴 그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맥락하고 동떨어져서 얼굴이 생물학적인 그 자체로 어떤 걸 내재적인 의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실제 이 기본 감정 기법에 사용된 그 표정들은 실제 세계에서 얼굴을 관찰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사용해서 연출을 하게 한 거고, 그 연출도 그냥 연출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다윈의 그 인간의 감정과 그 기본 표현이라는 그 책에서 영감을 얻은 다음에 이런 표정들을 미리 규정했고, 그 다음에 배우들한테 이거 연기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약간의 본말이 전도가 돼서 이런 얼굴들이 감정의 보편적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꽤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보편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저자는 이거를 한 번 더 입증해 보기를 합니다. 이 저자의 연구실에서는 연출된 인물, 배우의 연기라는 책에서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감정을 연기하면서 지은 표정들의 사진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연구에서는 미국 피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집단은 각본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안면 배치만 봤고, 그리고 세 번째 집단, 안면 배치라고 하면 표정만 본 거죠. 세 번째 집단에서는 각본과 얼굴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그 각 집단의 피험자에게 간단한 감정 단어 목록을 건넨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피험자가 본 감정을 분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기본 감정 기법에서, 그러니까 폴 에크먼이 표정의 심리학류의 심리학에서 기대한 정도하고는 실망스럽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격 장면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각본만 읽었거나 각본과 배우 랜도의 얼굴을 함께 본 피험자의 66%는 전체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이 장면을 당사자가 공포에 휩싸인 상황으로 평가했는데, 근데 아무런 맥락 정보도 없이 랜도 얼굴만 본 피험자의 경우에는 겨우 38%가 이걸 공포로 평가했고 56%는 이걸 놀라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 건 여배우 그 멀리사 리오, 이게 되게 좀 크리티컬한 그 연구일 수도 있는데, 리오의 얼굴 사진만 잠깐만, 그 리오가 공포 사진을 연기를 했는데, 공포 감정을 연기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이런 각본인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주변에 나돌자 남편이 이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기 전에 먼저 말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 이때 리오의 입은 닫혀 있었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으며 눈살은 살짝 찌푸려 있었다. 이에 대해 리오의 얼굴 사진만 본 피험자의 4분의 3은 이것을 슬픔으로 평가를 했는데, 되게 또 다르게 어떤 한편에서는 각본하고 함께 제시되었을 때는 우리처럼 지금 각본을 알고 있는 상태죠. 피험자의 70%가 이걸 공포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슬픔하고 공포하고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굉장히 거의 4분의 3, 여기 70%니까 여기도 거의 4분의 3 정도 다르다는 거죠. 그 평가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공포 같은 감정에는 단 하나의 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안면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이 공포라고 그 따옴표가 적힌
특정 감정에 따옴표가 적힌 표현은 감정의 개별 사례가 아니라 그 감정의 일반, 그 범주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만한 게 있어요. 그 폴 에크먼의 표정의 심리학에서 발췌를 제가 한 건데 재미난 게 두려움과 놀람이 잘 구별되지 않는 건 폴 에크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과 놀람이 잘 구별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두려워하는 표정만큼이나 자주 놀라는 표정을 골랐고 놀람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비율로 두려워하는 표정을 골랐다. 그러나 두려움과 놀람은 분노, 혐오, 슬픔, 기쁨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어째서 두려움과 놀람이 구별되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두 개의 감정이 그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너무나 자주 뒤섞여서 서로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읽고 쓰는 문화에서는 놀람과 두려움의 표정이 구별된다. 표정의 심리학 33쪽에서 보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미국 대학생들도 뉴기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놀람의 모습을 서로 같은 비율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 에크먼의 표정의 심리학 그 35쪽에 나오는 거고 오히려 계속 강조가 되는 다양성의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 슬픔, 분노, 그 밖에 다른 모든 감정도 제각기 다 다양한 안면 움직임을 포함한 범주들이라는 거죠. 좀 이따가 나오는 1대 다대 1의 원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 같은 게 하나의 감정 범주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면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왜 우리는 눈을 크게 뜬 얼굴이 공포의 보편적 표현이라는 자연스러운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런 표정이 우리 문화 안에서 잘 알려진 공포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고정관념 또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음모론스러운 좀 느낌도 전 처음에 읽었을 때 좀 들었는데 좀 여기 이 부분도 좀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좀 직관에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유치원에서부터 노려보는 사람은 화난 사람이고 입을 삐쭉 내민 사람은 슬픈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 문화적 약식이나 기호 또는 관습이죠. 그리고 각종 만화, 광고, 인형의 얼굴, 이모티콘 등 무수히 많은 이미지하고 도형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대학 교과서에서는 상담심리 아무튼 인지심리학 이런 교과서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심리학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치료사는 이런 관념을 자폐나 여러 환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대중매체는 이것들을 계속 세계 곳곳에서 전파하고 너무 황당한 음모론적인 주장처럼 보일까요?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비판들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징이 있긴 있을 텐데 우리 전형적인 외향적인 사람,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이 있을 텐데 보통은 우리 MBTI 얘기 잠깐 하자면 MBTI에서 또 전형적인 외향형 인간하고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인간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양향형 인간이라는 거죠. 양향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내향적이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그 스펙트럼 안에서 맴도는 그런 식의 인간들이 대부분이듯이 공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상징 같은 게 있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신체의 상태로 감정 읽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폴 에크먼, 로버트 레벤슨, 뭐 윌리스 프리즌, 그러니까 폴 에크먼을 중심으로 1983년에 사이언스에 기고된 아주 그 유명한 학술지죠. 유명한 과학 학술지죠. 거기 사이언스에 발표된 기념비적 연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면 피드백 가설이 주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얼굴을 특정 방식으로 일그러뜨리면 해당 감정과 관련이 있는 생리적 변화가 신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볼펜을 물고 있으면 저절로 좀 미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는 볼펜이라도 물고 이런저런 뭐 웃는 표정을 좀 지어봐라. 행복하니까 우는 게 아니라 좀 웃어야 행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완전히 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실제에서도 많이 상식적으로도 실용적이고 많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실제로 비슷한 감정도 발생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정한 제대로 된 감정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학자들 사이에 크게 갈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단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의견이 크게 갈린다고 하니까 일단 뭐 안면 피드백 가서 일단 받아들인다 치고 연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래서 그 폴 에크만 이당들이라고 하면 좀 그래. 폴 에크먼 그 연구자 팀들이 자율신경계의 변화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몸의 그 변화 같은 것들을 신체적 변화 같은 것, 자율신경계 변화, 심박수, 체온, 자율신경계의 변화 중에서 심박수, 체온, 피부 전도성, 땀 측정인 거죠. 그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에 피험자를 연결했고 그리고 골격 운동신경계에 기초한 팔 긴장의 변화도 측정을 한 거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응축되고 딱딱해지고 긴장이 됐거나 그렇게 됐는지 분노의 상황이나 두려움의 상황이나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실험적 기법을 사용해서 피험자한테 분노, 슬픔, 공포, 혐오, 놀라움, 행복 등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각 감정이 일어난 동안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에크먼하고 동료들은 야 이제 찾았다. 보편적인 그 신체적 지문, 신체의 감정 지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안면 배치를 연기하니까 표정을 연기하니까 실제 신체 변화가 관찰됐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결과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생각만으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 게이지를 뭐 일으키게 하고 그런 거 연기한 것만으로도 말초신경계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험자가 이렇게 노려보는 시선을 이렇게 가지면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려보는 시선을 이렇게 가지면 손가락 끝에 체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가 노려봤을 때 그리고 이건 분노 연출이죠.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을 때 공포 연출, 그리고 입을 삐쭉 내밀었을 때 슬픔 연출, 그리고 이때 피험자의 심장은 행복, 놀라움, 혐오를 각각 연출했을 때보다 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머지 두 측정치인 피부 전도성하고 파의 긴장에서는 그 여러 안면 배치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그럴듯한데 저자는 나름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논리적인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지문이 발견됐다라고 하기엔 아직 모자르다,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일단 이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 동안 관찰된 반응이 다른 감정이 일어난 동안 관찰된 반응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분노의 사례에만 특수하다. 만약에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건 분노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런 반응이야 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한 몇몇 특수한 반응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뭐 두려움, 뭐 슬픔, 놀라움, 뭐 그런 류의 감정에서는 그런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 말고 다른 감정에 대한 신체 반응은 너무 비슷해서 그거를 그 감정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감정의 지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단계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또 통과하지 못하겠고,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는 이 실험 결과 말고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있을 수 없어야 된다. 그 다른 대안적 설명이 제시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그럴 때만 only if, 그러니까 분노, 슬픔 등에 대한 신체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다른 식의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신체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 분노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신체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피험자들이 이미 연구 사전에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기 노려보세요 라고 하거나 눈을 크게 떠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지시를 내리거나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지,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끌어올려야 하는구나, 내가 눈을 크게 떴어? 이건 놀람의 표정인가? 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좀 추론할 수 있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런 대안적인 설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지? 그 에크먼 그 팀이 나중에 인도네시아나 스마트라 바라주나 뭐 미낭카바우족이라거나 여러 그 서구 문화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대상에서 실험을 수행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서양의 감정에 대한 별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서양 피험자들과 동일한 신체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좀 실망스럽게 여겨지는 결과죠. 그래서 그 후에도 책에선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킨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지만 1983년 그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원래 관찰된 생리적 차이가 다시 관찰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 분석적인 연구에서도, 메타 분석이 뭐냐면 우리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연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통계도 내리고 많은 정량화를 내리고 결과를 내고 논문을 냈을 텐데, 각자 다 힘을 합쳐서 결과를 낸 게 아니라서 다 독립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 연구들이 다 끌어모아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소스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통계 기법을 돌린 다음에 어떤 주제를 입증하는, 어떤 결론을 입증하는 과정인 거죠. 좀 통계 기법이 굉장히 요즘에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데 그 메타 분석에서도 그 신체에서 예견되고 특수한 그런 감정 지문, 보편적인 패턴 뭐 이런 걸 찾는 데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51쪽이나 52쪽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체까지.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왜냐면 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감정 지문을 찾으려는 그 고전적인 견해를 검토를 해보려는 건데 그 견해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표정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신체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뇌를 분석하는 거예요. 표정 분석은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는 나중에 하고 세 번째로 뇌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이 너무 계속 그 표정도 실패하고 신체도 실패하고 이게 근데 지금까지 과정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오히려 좀 그 관점을 뒤바꾸는 거예요. 감정이 어떤 물체가 아니라 여러 사례를 포괄하는 범주고 어떤 감정 범주든 거기는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윈이 진화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개체군 사고가 기반에 깔린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체군 사고가 뭐냐면 동물의 전형적인 이념적인 뭔가 그 이디얼 타입 같은 그런 개념 같은 건 없고 개체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들을 종이라고 파악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 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이라는 건 사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종의 기원을 쓴 겁니다. 그 사실. 네, 그래서 개체밖에 없다. 개체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의 종과 같은 범주는 지문 같은 공통 핵심이 없는 유일무이한 개체들로 이루어진 개체군이고, 그래서 이런 개체군 사고 같은 것들이 철학적으로도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라거나 뭐 전체주의라거나 사회가 먼저 그리고 개인이 나중에라는 조금 뭐 사회유기체 가설이라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비판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에서 집단 수준에서 범주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명론, 철학에서 유명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인데 이름밖에 없고 오직 추상적이고 통계적인 용어로만 기술된다는 거죠. 이 나중에 좀 저자의 책에서 나오는 아주 주옥 같은 구조 중 하나인데 자연의 요약은 없고 오직 우리가 추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하거나 요약했기 때문에 범주라거나 보편적인 개념이라거나 그런 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3.13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여기 책에는 미국 가정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령 평균적인 분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분노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실제상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평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이 표준인 것. 그래서 분노 사례가 존재도 불확실한 분노의 지문, 분노의 이데아라는 걸 꼭 닮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고 오히려 변이는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다 다르다라는 거는 감정끼리 다 다르다라는 거는 오류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양성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다양성만이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만약 표준이라는 게 있다면 다양성만이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그 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쪽 뇌가 손상 만약에 됐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특정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 그래 그 뇌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구나라고 좀 판별하기 위해서 뇌 국제화 이론인 거죠, 일종의. 어, 그런 것들을 좀 환원주의적으로 좀 탐구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도 헨리 몰레이슨, HM 사례 같은 것들 통해서 그 그 편도체를 드러내서 해마도 드러내지게 되고, 해마가 제거된 그런 사람이 단기 기억이 없어진 사례가 나오거든요. 해마와 단기 기억 사이 중요한 관계가 포착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편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편도체에 대해서 다루고, 조금 한 문단 조금 다 하진 않더라도 조금 이 네 부분 많으니까 조금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분 좀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 좀 위주로 보면은 편도체에 대해서 SM 사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SM이라고 좀 가명을 붙였는데, 이 여성은 아동기하고 청소년기에 편도체가 서서히 소멸되는 그 우르바흐 비테 병이랑 유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도체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 상태도 나름 건강해 보였고 지능도 정상이었는데, 실험실에서 온갖 방법을 써도 별다른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가 된 거죠. 온갖 수를 써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요지예요.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 좀 보면은,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온갖 수를 썼는데 이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된 공기를 들이마시면 SM이 커다란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산소가 정상 수준 이하로 결핍되면 극심한 SM 편도체가 없는 SM이더라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도 많은 꾸준한 연구나 그런 연구 결과들이나 그 뇌손상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공포하고 편도체 사이에 그렇게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연관이 있다는 그 믿음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결정적인 건 우르바흐 비테 병 때문에 편도체가 상실된 일란성 쌍둥이의 사례가 좀 결정적일 수도 있는데, 둘 다 12살에 우르바흐 비테병의 진단을 받았지만 다 똑같이 비슷하게 SM하고 비슷하게 지능도 정상이고 고등학교까지 교육까지 나왔고, 그리고 둘 다 쌍둥이니까 당연하게도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급의 뇌손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또 아동기하고 성인기를 보냈지만 공포에 대해서 꽤나 다른 반응 특성을 보였죠. 쌍둥이 한 명인 BG는 SM하고 매우 비슷했고, 반면에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인 AM은 공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SM하고 비슷했다는 거는 공포 반응 잘 안 느끼는데 이산화탄소에서만 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AM은 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AM의 경우에는 그 결핍된 편도체가 뇌의 다른 신경망을 통해서 보충이 된 거죠. 일종의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견이 계속 후속적으로도 계속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편도체와 공포하고 그렇게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의 공포를 만들어낸 복수의 방식이 존재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거고, 따라서 공포라는 감정 범주를 특정 부위에 한정할 수 없다라는 가정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제너러시하고 그 다대일하고 1대 다 원리가 나와요. 뇌의 다대일 원리는 변성 원리는 여러 가지의 조합들이 동일한 감정을 표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런 1, 2, 3, 4, 5, 6, 7, 8, 9, 10 번호를 가진 뉴런이 각각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만 모여도 1, 2, 3이 모여도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고 뭐 1, 4, 6끼리 이렇게 모여도 공포를 표상할 수 있고 뭐 3, 5, 10 뭐 이렇게 모여도 공포를 표상할 수 있다. 각자 다른 조합이어도 각자 겹치는 거 하나 없는 각자 다른 조합의 뉴런들끼리도 공포 반응을 표상할 수 있다. 하나의 감정 반응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게 다대 1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1대 다의 원리는 그러니까 뇌의 핵심 체계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신 상태에 관여를 하는데 뭐 그리고 1대 다는 하나의 뉴런들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들 이 뉴런들이 이 뉴런들의 집합들이 이번에는 놀라움도 표상했다가 이번에는 뭐 두려움도 표상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들을. 그래서 뭐 과학자를 쭉쭉쭉 fMRI를 사용해서 감정 지문을 찾으려고 내려 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별 증거가 안 나왔고 오히려 편도체 다음에서 거의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 그러나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변칙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편도체의 활동 증가는 여전히 관찰되었지만 사진 속 얼굴의 눈이 피험자를 똑바로 응시할 때처럼 특정 상황에서만 그러했다. 만약 사진 속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편도체에 있는 뉴런들의 점화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한 피험자가 정형화된 공포 표정을 반복해서 바라보면 편도체 활동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공포 반응에 반응한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다음 문단 가보면 크리스 라이트라는 연구자고 연구를 했을 때 진한 글씨로 편도체는 공포에 휩싸인 얼굴이든 중립적인 얼굴이든 상관없이 피험자가 그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경우에 모든 낯선 얼굴에 대한 반응으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좀 들어보지 않았던 저는 편도체 하면 공포 반응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감정 기법에서는 배우가 보통 연출된 사진으로 과장된 표정으로 사진을 찍히잖아요. 그렇게 과장되고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휩싸인 듯한 그런 과장된 표정은 그 이전에 쉽게 볼 일이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내 영상 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한테는 낯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낯선 반응이기 때문에 편도체가 반응하게 된 거고 그걸 계속 보여줬을 때는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편도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편도체 활동의 증가는 그러니까 비감정적인 상태로 간주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문단에서 예컨대 당신이 고통을 느낄 때,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활동의 증가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감정의 뇌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뭐 편도체 그런 모든 부위는 사고나 지각 같은 비감정적 사태를 일으키는데도 관여한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뇌 영역에도 감정에 대한 지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줄로 이게 기니까 7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저자는 감정마다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신체 변화 패턴, 즉 감정의 지문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 심리학의 지배해온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가 틀렸음을 보여준 반증 사례들이라고 관점을 전환한 거고 세 번째로 그래서 저자가 감정의 질문을 발견하고자 했던 곳이 크게 세 가지예요. 표정, 신체, 뇌. 그리고 저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엄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그게 그럴듯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낳고
표정으로 감정 읽기에서는 기본 감정 기법, 안면 근전도 검사, 안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의 방법을 검토해 보았는데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6번째, 신체로 감정 지문을 읽기에서는 안면 피드백 가설을 적용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그렇다게 잘 도출될 만한 그 근거가 되는 연구는 아니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뇌에서는 그리고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하고 fMRI 실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타 분석들을 온갖 것들을 메타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일관된 뇌와 감정하고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기관은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성, 디제너러시, 1대 다, 그리고 다대 1, 다대 1, 1대 다 개념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장 발제를 했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가네요. 1시간 지나가는데